어릴 땐 그렇게 끈끈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연락 한 통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얼굴 보는 게 불편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게 형제였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부모 장례도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감정의 틈뿐. 모든 형제 자매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겐 그 피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늙어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짜 5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봉양 문제로 남는 건 희생한 사람의 억울함과 갈등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아버지 요양병원에 누가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 간병비는 왜 나만 냈는데 이제 와서 왜 상속 얘기부터 꺼내는데? 이 말 당신도 혹시 가슴속에서 꺼내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금이 가는 순간은 부모님이 병들어 누우셨을 때입니다. 한 사람은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을 감당하고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며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쏠립니다. 간병, 병원 수발, 병원비, 돌봄. 형제는 많아도 손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부모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형제들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어머니 집은 어떻게 나눌 건데? 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묻어뒀던 분노와 상처가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아플 땐 오지도 않더니 집값 오르니 달려오냐?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감정의 칼날만 남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아니 형제이기 때문에 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피를 나눴기에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에 실망은 더 깊습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정정자 씨는 10년 넘게 아버지를 혼자 돌봤습니다. 큰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동생은 자식 결혼 문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 씨는 낮엔 일하고 밤엔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창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문제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유산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절차는 공정하게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병비, 요양비, 병원비 총 8년간 1억이 넘게 들었지만 형제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그건 내가 한 거지 우리가 시킨 건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너희는 없다. 지금은 명절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조카 결혼식도 형제 생일도 외면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봉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건 형제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속 상처뿐이에요. 이처럼 부모 봉양 문제는 형제 사이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누구는 묵묵히 헌신하고 누구는 거리만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억울함만 남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다는 기대는 깨지고 그래도 나중엔 고마워하겠지라는 희망은 무너집니다. 결국 그 기대와 희망이 부서진 자리엔 가족보다 더 낯선 관계만 남습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간병할 때는 외면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감정의 균열 속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뿐이라는 걸,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남보다도 멀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평소엔 아무 연락 없다가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올 때입니다. 엄마 기일엔 전화 한 통 없더니 조카 결혼식 청첩장은 바로 보내더라. 내 병원 입원 때는 소식도 없더니 상가집엔 꼭 나타나서 인사만 하더라. 이런 감정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때 그렇게 가깝던 형제 자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럴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됩니다.
평소엔 안부 인사도 없고 아플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다, 결혼한다, 환갑잔치다 싶으면 잘 지냈냐는 말과 함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말은 반갑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일 뿐입니다. 그 순간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실제 관계가 아니라 예식장에 필요한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요. 자주 못 보더라도 진심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끝나면 곧장 다시 침묵. 이런 형제 자매의 태도는 마음에 깊은 이물감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나? 라는 씁쓸한 물음표가 마음에 박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최영희 씨는 둘째 동생과 7년째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장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던 동생이 아들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언니, 그동안 너무 연락 못 드렸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엔 꼭 와줘야 해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최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씨는 말없이 청첩장을 받아들고 참석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동생이 아니다. 3년 전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동생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한 줄 오지 않았고 부모님 제사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꼭 와달라는 그 말이 날선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씨는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동생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없는 사람 취급받다가 결혼식 손님 한 명 채우러 불린 느낌이었어요. 피는 섞였어도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지금도 그녀는 가족 단체방에서 동생의 번호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런 씁쓸한 감정을 겪습니다. 평소엔 무소식, 무관심, 무존재. 그러다 갑자기 상가집이나 결혼식에서 오랜만이네라는 인사와 함께 나타나면 그 위선적인 얼굴이 더욱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단절된 채 오직 사회적 체면이나 형식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가족은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 때만 나타나는 형제는 오히려 남보다 더 큰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가장 슬픈 건 그런 연락조차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는 장례식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 서로 너무 오래 멀어졌지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정말로 남이 됩니다. 마음이 끊긴 형제는 한때의 추억만 남기고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가족은 경조사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피를 나눴어도 남입니다. 그 어떤 사연보다 아프고 그 어떤 이별보다 조용한 관계의 끝. 그것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운함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나만 시장에 안 데려갔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새 옷은 늘 언니가 먼저였고 나는 물려입기만 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언니는 자고 있었고 난 밤새 물수건 갈았어요. 이게 무슨 유치한 감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어릴 적 서운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아 마음속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이 들어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조용히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여전히 그때의 서러움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어릴 땐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성장하며 쌓인 감정은 결코 똑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는 책임감과 부담감, 막내는 응석과 자유, 중간은 소외감이라는 고정된 틀이 형성됩니다.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나는 늘 덜 사랑받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제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혜순 씨는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는 큰 언니와 말도 섞지 않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계기는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던 중에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넌 어릴 때도 늘 조용했잖아. 엄마한테 딱히 혼난 기억도 없지? 그 순간 김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있었던 감정이 바로 그 말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중간이었습니다. 큰언니는 장녀라는 이유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막내는 귀엽다는 이유로 항상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녀는 늘 눈치를 보며 중간을 지켜야 했고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 갈 때도 언니는 돈을 받고 막내는 도시락을 싸갔지만 자신은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 서운함을 수십 년간 마음에 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언니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게 터졌습니다. 넌 사랑받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말을 내뱉고 김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명절 초대도 받지 않고 언니의 안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안 변해요. 어릴 때 누가 날 아프게 했는지, 누가 날 외면했는지 그건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형제는 가족이 아닌 감정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잊고 싶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감정이 서운함일 경우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골마갑니다. 어릴 적 차별받았다는 기억, 부모가 누구를 더 아꼈다는 의심, 형제가 내 마음을 몰라줬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형제는 지금의 말보다 과거의 감정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이 쌓이기만 하고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는 줄고 감정 표현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해를 안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슬프기보다 차라리 후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따릅니다. 형제자매는 나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이지만 그만큼 나를 가장 깊이 다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과거의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잊고 서로를 남처럼 대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단지 지금의 일이 쌓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내내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형제라는 존재가 결국 남보다 더 불편한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조용하지만 영원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노후 생활이 경제적 비교의 대상이 될 때 관계가 감정 아닌 숫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형네는 해외여행 다닌다며? 너희는 연금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좋은 데서 살면 명절에 선물 하나쯤 더 할 수 있잖아? 처음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뾰족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잘 사는 사람과 간신히 버티는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하면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위로가 아닌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만나면 괜히 위축되고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연금, 자식의 직업, 병원비 걱정까지 모두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 비교가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삶은 더 분명히 갈립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이 넉넉한 형제는 한 달에 2번 골프 치러 나가고 생활형 알바로 겨우 버티는 형제는 교통비 아끼려고 약국도 걸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와이프는 이번에 안마의자 바꿨어 같은 말은 상대에게 수치심과 허탈함을 안깁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경제적 차이는 마음을 멀게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거리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6세 안재근 씨는 2살 위 형과의 관계를 끊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청년기엔 함께 자취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형은 공기업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며 공무원 연금에 가까운 수준의 월급여를 받았고 안 씨는 자영업 실패로 퇴직금도 없이 65세까지 일하다 겨우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모임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형은 언제나 좋은 옷을 입고 왔고 요즘 골프장에서 바람 쐬니 허리도 안 아프더라며 건강 자랑을 했습니다. 안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대화의 끝은 늘 요즘 연금도 쥐꼬리라 생활이 빠듯해라는 안 씨의 말, 그리고 그래도 형제끼리 뭔가 도우며 살자는 형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늘 부담이었고 빚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 때 일어났습니다. 형이 가족 모임에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벤츠 뽑았대. 그런데 재근이 내 아들은 요즘 뭐해? 그 순간 안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회사를 다녀 구조조정을 당한 후 3년째 백수였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에 일부러 꺼낸 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안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에게 이제 각자의 삶에 집중하자는 문자를 보낸 뒤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고모 제사도 따로 지냅니다. 형이 날 깎아내렸다는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이처럼 노후에 드러나는 경제적 격차는 형제 사이의 감정을 잠식합니다. 누구는 여유롭게 요양병원을 고르고 누구는 통장 잔고 보며 진료일을 미룹니다. 그때 너도 조금만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 한마디는 평생 쌓아온 형제애를 무너뜨립니다. 형제자매는 돈을 나누지 않더라도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돈은 말에 태도를 입히고 시선의 위계를 만듭니다.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위로가 오지랖이 됩니다. 결국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돈이 곧 자존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 자존심을 가장 쉽게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말없이 무너집니다. 경제력이 다르면 삶이 다르고 삶이 다르면 감정도 함께 멀어집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가장 오래된 타인이 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이미 남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그 얘기를 형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하고는 대화 그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릴 땐 똑같은 장난감 갖고 놀고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웃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 다른 세상을 살다 보면 형제라고 해도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와 다를 수 있나? 이질감이 들고 그 다름이 견딜 수 없는 벽이 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식은 알아서 크는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부모 책임이지 애가 왜 망가져? 라고 받아칩니다. 정치, 돈, 결혼관, 노후관 대화 주제가 뭐든 결국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넌 너무 꽉 막혔어. 너야말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같은 말이 오갈 때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다치고 관계는 멈춥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문병기 씨는 동생과 10년째 연락을 끊고 삽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엔 무척 친했습니다. 함께 공장도 다니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재산도 크게 다툼 없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과 노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 씨는 검소하게 살며 자식에게 절대 부담 주지 않는 삶을 선택했고 동생은 반대로 자식이 늙은 부모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의견 차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살아서 조카들도 형을 안 챙기는 거야. 자식은 부모가 휘어잡아야지. 그 말에 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투, 눈빛, 목소리까지 다 싸늘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는 게 자신의 삶 때문이라는 비난처럼 들렸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후로도 자잘한 가치관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문 씨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박하게 사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생은 늘 그렇게 살아서 뭘 남기겠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어느 날 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대화가 다 훈수야? 그날 이후 문 씨는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 태도였어요. 그게 끝이었죠. 이처럼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지만 가치관이 엇갈리면 가장 멀어진 존재가 됩니다. 대화는 오해로 가득하고 말끝마다 그건 아니지라는 판단이 섞입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같을 거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피가 섞였기에 그 다름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넘길 수 있는 말도 형제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생각이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의견 차이로 웃고 넘기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라는 말은 넌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라는 선언이 됩니다. 결국 연락은 줄고 모임도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사라집니다. 형제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개인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무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는 어느새 연락처에서 사라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볼 수 없는 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못하면 피보다 먼 감정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는 타인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형제를 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정리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이정숙 씨는 12년째 형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계기는 부모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그녀가 다 했지만 형은 집문서를 들고 나타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현실을 5가지 이유로 풀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면 대화도 감정도 만남조차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형, 이번엔 형네 집 말고 우리 집에서 좀 모이자고 했더니 형수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집엔 불편할 거야.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 말이요. 아직도 머리에서 안 사라집니다. 어릴 땐 똑같이 김치에 밥 비벼 먹고 학용품 나눠 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잘 풀려 빌딩주가 되고 누군가는 아직도 전세 살며 약값 걱정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만나면 대화가 어긋나고 명절에도 서로 다른 옷을 입고 한쪽은 백화점 쇼핑 얘기, 다른 한쪽은 마트 할인 쿠폰 얘기를 합니다. 눈빛은 점점 불편해지고 말끝마다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직접 꺼내지 않아도 언제나 대화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특히 소득 차이가 벌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자랑처럼 들리고 자기 처지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잘 사는 쪽은 무심코 요즘 주식이 재미없어라고 말하는데 듣는 쪽은 당신은 주식할 여유라도 있지라는 속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경제적 간극은 결국 마음의 간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윤정희 씨는 셋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40대의 사업에 성공해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지금도 건물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씨는 60이 넘어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절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셋째 언니는 고급 음식만 준비했고 대화는 대부분 요즘은 해외 가도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다.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 세컨드 하우스 알아보더라는 식으로 흘렀습니다. 윤 씨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설날 언니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아직도 월세 살아? 연금이라도 많으면 괜찮지?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거절했고 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도 저렇게 무심하게 우월감을 내비치면 더는 가족이 아니에요. 윤 씨는 지금까지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있어도 나를 낮춰보는 가족은 없길 바랐는데라며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차이는 말투에, 눈빛에,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곳, 입는 옷, 자식 얘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를 자꾸 마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에 왜 가야 하나, 언제까지 초라한 내 형편을 감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형제는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차이가 감정의 위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쪽은 은근히 판단자의 태도를 갖게 되고 없는 쪽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조언도 충고도 아닌데 말이 상처가 됩니다. 넌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지. 그땐 땅이라도 하나 샀어야 했잖아라는 말이 불쑥 나오면 듣는 쪽은 모욕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형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기준으로 관계의 높낮이를 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냉정해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는 경제적 이유로 멀어집니다. 대화가 불편해지고 시선이 아프고 침묵이 익숙해지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돈 앞에선 누구보다 멀어지는 존재. 그것이 나이든 형제 자매의 슬픈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돈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유언장이 없다고? 그럼 법대로 4등분하자. 내가 간병했다고? 그건 내가 한 거잖아. 그 집 엄마가 나 주신다고 했어. 너도 그 얘기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땐 몰랐습니다. 설마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나눈 사이가 틀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얼마나 챙기고 누가 얼마나 덜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이익의 관계로 바뀝니다. 형제니까 반씩하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난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라는 억울함과 법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뻔뻔함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부모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은 배신감이 더 큽니다. 평생 간병하고 병원 오가며 희생한 시간과 돈을 다른 형제는 단 한 번의 위로 없이 당연하게 무시합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사람이 상속 이야기엔 제일 먼저 나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법을 들이밀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일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76세 박선자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내딸로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무려 9년간을 병간호했습니다. 형제 셋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냈고 요양보호사 급여와 병원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간병하며 본인 일도 포기했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겪으며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서울 외곽의 27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제야 연락 없던 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집은 어떻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박 씨는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은 하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장 남겼어야지라는 비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두 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해 상속 절차를 요구했고 박 씨는 결국 집을 법대로 3등분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일 이후 박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보다 오빠들 말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의 변한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명절도 생일도 제사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오빠들 이름은 삭제됐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유산은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살아계실 땐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는 순간 그동안 감춰진 형제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엄마가 나를 더 아꼈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상처만이 평생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집요하게 따집니다. 멀쩡하던 형제가 돈 앞에서 등을 돌리고 수십 년간의 정은 재산 목록보다도 얕은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이익을 따지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보고 나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지막이 당신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잘 맞았는데 왜 대화가 이렇게 불편하지?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듣지? 더는 형제랑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편한 가족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타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마음만 통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가치관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그 차이가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관계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간극이 더욱 커집니다. 형은 지방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그 둘은 살아온 방식,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조차 다릅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던진 쪽은 아무 의도 없었지만 듣는 쪽은 나를 무시하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명절 밥상에서도 눈치가 오가고 대화는 늘 겉돌며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3세 박성우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8년째입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고 딸아이 결혼식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부드럽게 키워서 그래. 내 아들은 군대 다녀오고 정신이 달라졌거든.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딸의 우울증과 취업 실패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 키운 방식까지 비교하며 던진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후 전화는 끊겼고 카카오톡은 일시브로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여동생에게 이젠 우리 그냥 거리 좀 두고 살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말들이 더 깊이 박혀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온 만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법이에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갈등이나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던 시절은 아주 잠깐이고 그 후로 수십 년을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통하겠지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넌 원래 말이 안 통해 같은 말이 오가며 관계는 점점 좁아질 공간조차 없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몰아세우는 칼이 됩니다. 형제는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제는 대화가 불편한 타인이 되고 맙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론 지금의 감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예전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의 끈이 끊기고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형제도 결국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딸은 왜 결혼 못하냐는 그 말이요. 그때부터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꺼낼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 집 애는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다며? 자식 교육이 그게 뭐냐라는 말은 겉으론 관심처럼 들리지만 실은 비교이고 평가이고 명백한 상처입니다. 가족끼리니까 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형제끼리라서 더 못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약하기에 자식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칭찬조차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조카는 똑똑하네, 그 집 애는 효자야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을 조용히 찌르는 칼이 됩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가 부각될수록 형제 간에는 이상한 위계가 생깁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형제는 말끝마다 우월감을 숨기지 못하고 자식이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점점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소식을 멀리서만 듣는 관계가 됩니다. 눈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상처가 피어납니다. 그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5세 이성옥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지 5년째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조카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40대 초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도 능력인데 애가 너무 소극적이야. 오빠가 너무 엄하게 키운 거 아니야?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기 이 씨는 아들의 심리치료와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여동생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생일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고 추석에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동생은 사과를 시도했지만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라는 말이 오히려 이 씨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으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 씨는 아직도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통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식 이야기로 갈라선 사이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갈등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자신까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더더욱 깊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 말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네 애는 왜 그래라는 말은 너는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의 삶과 고통이 담긴 영역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단순한 조언일 수 있지만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마음은 돌아서고 감정의 문은 닫힙니다. 그 뒤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해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로 갈라선 감정은 형제라는 이름 하나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형제라면 더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먼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은 이미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 없는 말이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남이 했으면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형이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대충 말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게 찌르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했으면 웃고 넘겼을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가슴에 박힙니다. 왜냐고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고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억울하고 결국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서로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지며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너는 맨날 그 모양이지.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언처럼 포장된 비난, 관심처럼 들리는 무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한 사람은 에이, 그 정도를 가지고 삐쳐? 농담이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잠을 설칩니다. 왜 내 형이, 왜 내 동생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은 끊기고 생일도 명절도 사라집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7세 김연아 씨는 오빠가 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큰오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김 씨의 딸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큰오빠가 식사 자리에서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남자복이 없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모두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오빠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몇 차례 사과 비슷한 말도 있었지만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오빠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병문안도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혼한 것도 힘든데 오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남이 그랬으면 참았겠죠. 근데 오빠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김 씨는 설이나 추석에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연락이 올까 싶어 기대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공존합니다. 그 말 하나가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웃으며 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게 제일 괘씸해요. 이처럼 형제 자매 사이의 말은 감정의 칼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에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찌르면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무심하게 말하고 그래서 더 깊이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흉터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절단선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말에 조심해야 하고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착각에 빠져 상대의 감정을 짓밟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늙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오빠가 상속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땅 문서부터 정리했답니다. 아버지는 딸은 시집갔으니 줄 게 없다고 했대요. 저는 평생 간병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실제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산 한번 잘못 나누면 가족이 찢어지고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평생 함께했던 자식들끼리 변호사 앞에서 으르렁대고 조카들끼리도 얼굴을 못 보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한마디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5가지 경우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간병한 자식에게만 상속을 몰아줬을 때입니다.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형제 자매의 분노와 절연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치매 말기까지 부모를 돌본 자식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자 다른 형제들이 상복을 벗기도 전에 소송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조차 돈이 가족보다 앞서는 순간 가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의 병상은 외롭고 지독합니다. 매 끼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에 들락거리는 일은 시간도 돈도 감정도 소모시키는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날 가장 많이 돌봤으니 당연히 이 아이에게 주겠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닌 제도이고 형제 간 관계는 돈 앞에서 무너지는 종이 다리일 뿐입니다. 간병의 고마움을 인정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식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몰아줬다는 판단이 들면 그 순간부터 가정은 전쟁터로 바뀝니다. 한 사람은 이게 당연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상속장이 공개되는 순간 형제 자매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김현숙 씨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8년 동안 홀로 간병을 해왔습니다. 큰오빠는 해외에, 둘째 오빠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기에 모든 간병은 김 씨 몫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생계를 위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시골 땅과 주택을 김 씨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두 오빠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한 푼도 없다니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어머니를 돌봤다고 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않냐? 김 씨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었다. 간병한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자 큰오빠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그날 이후 김 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울에서 소송장이 날아왔고 유류분 청구가 시작됐습니다. 형제의 카카오톡 단체방은 해체됐고 조카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줄은 몰랐다. 나는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돈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듯 상속은 누가 얼마나 돌봤는가 보다 누가 배제됐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돌봄의 정당함이 아무리 커도 나머지 자식들의 박탈감을 무시하면 그건 새로운 분노를 심는 일이 됩니다. 자식을 차별해서 키우면 원망이 생기듯 유산을 한쪽에만 몰아주면 불화가 생깁니다. 부모의 뜻이었든 자식의 희생 때문이든 남은 자식이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 가족은 끝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형제가 아닌 상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악감정은 대를 이어갑니다. 손주들끼리까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상속은 공평하게 하되 돌봄에 대한 보상은 생전에 따로 주는 방식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해준 자식에게는 매달 용돈이나 명예 이전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되 유산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억울함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신뢰도 유지됩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던 부모의 선택이 오히려 가정을 박살내는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돌봄에 대한 보상은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죽은 뒤에 몰아주는 상속은 선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족회의 한 번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입니다. 자식들 몰래 유언장을 쓴 부모, 남긴 건 평생 쌓아온 재산이 아니라 형제의 분열과 분노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남긴 결정. 그 종이 한 장이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무언의 침묵으로 남긴 그 한마디, 나는 이 아이에게만 주겠다는 메시지가 가족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어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말 한마디라도 들었더라면 억울함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보다 더 깊은 감정의 상처,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죽기 전 단 한 번의 회의만 있었더라면 상속을 두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말해줬다면 모두가 이해하진 않아도 납득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변호사와 둘이 앉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식들은 장례식 후에야 알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눈물 뒤엔 소송이 기다립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은영 씨 가족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3남 2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5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명절엔 늘 한자리에 모였고 서로 왕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년까지 건강했고 시골에 있는 전답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입원한 뒤 3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변호사로부터 유언장이 전달됐습니다.
그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큰아들에게 서울 아파트 전부를 남긴다. 나머지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자립했기에 더 이상의 상속은 필요 없다.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아들은 말도 없이 진행된 유언장에 분노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그 과정을 왜 숨겼는가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넷째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선택이 우리를 갈라놨어요. 결국 유언 무효 소송이 시작됐고 가족들 간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조카들끼리도 더 이상 명절에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손자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은영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좋은 뜻이었을 겁니다. 큰오빠가 부모님 모셨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 뜻을 미리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재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소외됐다는 느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마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자식이었다는, 부모가 나를 끝내 믿지 않았다는 그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속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정당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상속은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남습니다. 가족회의는 단지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설명하고 자식들의 감정을 보듬으며 미래의 갈등을 막는 최소한의 예방주사입니다.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누군가 억울해하지 않게 마지막까지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말을 아끼는 게 지혜일 수도 있지만 유산 앞에서의 침묵은 비수가 됩니다. 한 번의 대화로, 한 통의 편지로, 단 한 줄의 설명으로도 형제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문서지만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이해와 위로로 다가올지 상처와 분노로 남을지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긴 건 재산이지만 무너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없이 쓴 유언장이 집안을 파탄낸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세 번째 이유는 형제 중 가장 잘 사는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줬을 때입니다. 너는 잘 사니까 안 줘도 되잖니? 이 한마디가 그 자식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형평을 생각했다지만 자식은 차별을 느낍니다. 형제 중 가장 잘난 자식이라며 칭찬하던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는 넌 이미 충분하다며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 말이 남긴 건 억울함, 소외감, 그리고 끊어진 가족관계뿐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없고 힘든 자식에게 더 줘야지. 잘 사는 애는 안 줘도 알아서 살잖아.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산은 필요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균등하게 받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이 기준이 되어버린 순간 관계는 망가지고 가족은 원수가 됩니다. 더구나 그 잘난 자식은 자수성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 피땀 흘려 성공했고 형편 어려운 부모와 형제들을 도운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으며 넌 됐다고 선언합니다. 그 자식은 묻습니다. 그럼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자식이었습니까?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박영진 씨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대학을 자비로 다녔고 스스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고 명절마다 형제 자매에게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반면 첫째는 수차례 사업 실패로 채무에 시달렸고 둘째는 장기 실직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도왔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박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골 땅은 첫째에게, 주택은 둘째에게. 박 씨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넌 잘 사니까 굳이 줄 필요 없다고. 그 순간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필요 없는 자식이었구나. 형제들은 그래도 내가 낫지 않냐며 오히려 위로하려 했지만 박 씨는 조용히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부모 제사도 따로 지냈습니다. 형제들은 뒤늦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 이후 형제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부모 제사에도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이 단 하나의 유산 분배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만 아들 취급을 못 받았는지가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이유로 배제당한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넌 알아서 살아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소외입니다. 유산은 금액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너도 내 자식이라는 상징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을 형편 따라 나누고 싶다면 반드시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형편을 고려한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자식은 평생의 배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식은 영영 가족에서 떠납니다. 남긴 건 땅과 집이었지만 잃은 건 자식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의 그 선택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네 번째 이유는 딸은 시집갔으니 안 줘도 된다고 했을 때입니다. 너는 시집갔잖니? 남의 집 식구한테 뭘 또 줘? 이 말을 남긴 순간 부모는 딸의 마음에서 부모 자격을 잃습니다. 딸은 자신을 한 집안의 자식이 아닌 그저 시집 보낸 짐 취급받았다고 느낍니다. 상속을 배제당한 딸은 외칩니다. 시집은 갔지만 엄마 아빠 딸 아닌가요? 그러나 그 외침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유산분배라는 이름의 장부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노는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멀쩡하던 형제 자매가 서로 소송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못 보는 사이가 됩니다. 부모는 그저 관습대로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믿고 판단했을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딸도 부모를 돌봤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무엇보다 같은 핏줄입니다. 그런데도 넌 시집 갔으니 끝이라는 한마디는 부모에게 받은 마지막 말로 남습니다. 그 말은 딸의 자존심을 짓밟고 평생 품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믿음을 깨버립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윤지연 씨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형 2명은 각각 결혼 후 타지에서 살고 있었고 지연 씨는 결혼 후에도 친정 근처에서 살며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병원 진료, 생일 상차림, 명절 음식까지 대부분 지연 씨가 챙겼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곁을 지킨 건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지연에게는 별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미 시집을 가서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 오빠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잖아. 너도 이해하겠지? 지연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게 허무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집 딸이 아닌 바로 이 집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짐을 싸들고 조용히 떠났고 명절 인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오빠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습니다. 지연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내 몫을 지운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운 겁니다. 난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걸 유언장으로 확인받은 거죠. 돈보다 더 큰 건 감정입니다. 딸도 자식입니다. 시집을 갔든 성을 바꿨든 부모의 사랑은 절반이어선 안 됩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입니다. 과거엔 딸은 출가 외인이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무서운 건 소외입니다. 설명도 없이 배려도 없이 단지 시집갔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지웠다면 그 딸은 평생 마음속에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며 마지막 온기입니다. 그 안에 딸의 이름이 없다면 그 딸은 그 순간부터 마음의 고아가 됩니다. 남긴 건 아파트 한 채였지만 잃은 건 딸 하나였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딸을 배제한 유산 분배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다섯 번째 이유는 큰아들이 알아서 나눌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절대 안 그래. 다 알아서 잘 나눌 거야. 그 믿음이 결국 자식들 사이를 칼로 베듯 가르며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고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은 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고 형제애가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아들이니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으니 그가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생각했던 부모의 믿음은 오히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공평한 분배입니다. 하지만 그걸 맏아들의 인성에 맡긴다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인간은 돈 앞에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평소 인격이 좋아도 수억 원짜리 유산이 눈앞에 있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형제간 우애보다도 잃어버릴지 모를 기회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내가 잘 알아서 해라 한마디만 남겼다면 그건 불씨 하나만 던지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공평하게 나누려는 건가? 의심이 생깁니다. 큰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맡기셨잖아. 나는 어머니 뜻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은 점점 가족의 신뢰를 의심으로 변질시키는 독이 됩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성진 씨 가족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성진 씨는 사남매 중 장남이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 살며 살림과 병간호를 맡아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도시에서 살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이 집은 성진이한테 맡긴다. 성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막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유언장은 없었고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성진 씨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당황했고 둘째 누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셨어. 난 그 말대로 하는 거야.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막내가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목록이 공개되고 그동안 비밀리에 처리된 증여 내역까지 드러났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조용해졌고 서로의 아이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둘째 누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 성진이가 알아서 해라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성진 씨 역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 뜻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 지경이네요. 차라리 유언장을 남겨줬으면 지금은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 보듯 말없이 떠난 부모는 갈등의 씨앗을 남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아들이라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면 오해는 반드시 생깁니다. 형제자매는 그 순간부터 자식이 아닌 상속 경쟁자로 변합니다. 유산 분배는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제도와 기록의 영역입니다. 감정과 믿음에 맡기면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공평하게 나눠라는 말보다 더 필요한 건 어떻게 나눌지를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맏아들이 모든 걸 책임질 거라 믿고 떠난 부모의 선택은 결국 집안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침묵이 형제의 등을 돌리겠고 사랑이 아닌 계산을 남겼습니다. 남긴 건 믿음이었지만 남은 건 불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난 부모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침묵, 한쪽 자식에 대한 편애, 작은 배제 하나가 쌓여서 결국 가족을 쪼갭니다. 유산은 공평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자식들이 억울함 없이 고개 숙일 수 있는 선택, 그게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진짜 유산입니다. 그 선택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은 상처를 짊어진 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잘못된 처신은 부모가 죽은 후 자식들을 적으로 만드는 가장 잔인한 유산이 됩니다.